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부재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의 취임 즉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비자 발급은 물론 합법적인 미국 입국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류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감염된 환자에게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수도 60명을 넘어섰습니다. FBI가 이미 3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논란과 과학계의 분위기 탓에 백악관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대형은행들이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간 즉시 송금이 가능한 결제 앱 젤을 출시한 뒤 이용자를 노린 송금 사기 피해가 커져도 나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부재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혼란이 촉발된 지 2주 만에 두 번째로 큰 탄핵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폭락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NYT는 한국을 휩쓸었던 정치적 공백이 연장됐다면서 한국이 임시 지도자를 탄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놓고 정부와 군을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양당이 혼란의 원인으로 서로를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BC는 한 총리의 탄핵으로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정체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긴급 속보로 한국 국회 과반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되돌릴 여지가 없어 원화 가치가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AFP 통신도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민 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축소되면서 비자 발급은 물론 합법적인 미국 입국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첫날 서류 미비자 단속 강화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단체 및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서류 미비자 외에도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무비자 방문객들의 입국 심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기관 및 담당자에게 친이민 성향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재량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등 이민 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이민 신분 변경, 입국 심사, 영주권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비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취득한 비자의 취지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소지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고학력자 및 투자자로서 재입국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CNN은 어제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대학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재입국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조류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감염된 환자에게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수도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에게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돌연변이는 환자 거주지 인근에 조류독감에 감염된 새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였습니다. CDC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붙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마글루티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번 조류독감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루이지애나 주민에게서 첫 번째 중증 조류독감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는 미국의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에 D1.1 유전자형에 감염됐고 여러 주의 젖소와 일부 가금류에서 발견된 B3.13 유전자형에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환자에게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건 드물지만 다른 국가에서 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중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중증 환자에게서도 돌연변이가 발견됐습니다. CDC 측은 루이지애나주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는 16개 주에서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34건으로 가장 많으며 워싱턴주 11건, 콜로라도주 10건 순입니다. FBI가 이미 3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인 논란과 과학계의 분위기 탓에 백악관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미국의 각 정보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자연 발생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FBI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를 연구한 베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 같은 결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베넌 박사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FBI의 결론을 백악관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 과학계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현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뒤 유출됐다는 판단을 내린 미국 정보기관 소속 과학자는 FBI 외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국방정보국 산하 국가의학정보센터 소속 과학자 3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가 2008년에 발표된 중국 과학 논문이 소개한 기술로 제조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도 백악관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FBI에서 은퇴한 베넌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2021년 미국 정보기관들의 백악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잘려나간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대형은행은 개인 간 즉시 송금이 가능한 결제 앱 젤을 출시한 뒤에 이용자를 노린 송금 사기 피해가 커져도 나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3대 주요 은행과 젤을 운영하는 얼리워닝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대형 은행들이 페이팔 자회사인 벤모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인기를 얻자 젤을 성급히 출시한 뒤
고객 보호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젤은 3대 주요 은행과 캐피털원, PNC뱅크, 트루이스트, US뱅크 등이 연합해 지난 2017년 출시했습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웹사이트나 앱으로 접속한 뒤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만 등록하면 쉽게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4,300만 명이 대형은행과 연동된 서비스를 장점으로 벤모 대신 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약 2,200개 금융기관도 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행이 연합한 젤 서비스는 송금 사기 등 고객 자산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젤 이용자의 송금 사기 등 금전 피해는 8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사기범들이 은행을 사칭해 젤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에 송금을 유도하는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측은 해당 은행들이 젤 서비스 관련 보안 네트워크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 해 고객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과 베이비 파우더의 압유발 가능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들 제품의 검사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식품의약청이 화장품 회사들이 제품에 포함된 활석가루에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새 연방검사 규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FDA가 작성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메이크업 제품을 제공하고 베이비 파우더 등 다른 개인 소비 화장품에도 성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존슨앤존슨사를 비롯한 화장품 회사들이 활석가루가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로 인해 바람이 일어났다는 소송에 장기간 휘말린 끝에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활석가루와 암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혼합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왔던 사실입니다. 활석가루 탈크는 지하에서 채굴하는 광물로 주로 화장품에서 습기를 흡수하고 촉감을 부드럽게 하며 화장품의 발색이나 촉감을 좋게 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지하에서 채굴될 때부터 주로 유독 발암물질인 성면의 매장 장소 부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교차 오염될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화장품 회사들이 잘 알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성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자 연방의회는 지난해 FDA가 성면을 색출하는 새로운 산업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존슨앤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는 여성들이 여성 위생용품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항의와 소송에 시달려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결국 2020년부터 미국 국내 시장에 베이비 파우더에서 탈크를 제거했고 2023년엔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제품에서도 제거했습니다.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해튼 혼잡 통행료에 교통체증에 따라 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주지사는 직접 허용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공개한 혼잡 통행료 관련 문서 각주에는 MTA는 홀리데이 시즌 등 뉴욕시 교통체증 경보 이래 혼잡 통행료를 25%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1980년부터 매년 교통체증 경보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엔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홀리데이 시즌인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 15일 등 총 20일을 교통체증 경보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교통체증 경보일에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면 승용차 기준 $9의 요금이 $11 25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9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족해 MTA는 필요할 때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TA의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MTA와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후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목표치 도달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보고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7명으로 전년 동기 257명보다 3.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15명보단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중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부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퀸즈 남부 25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 중 109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는 13건으로 전년 동기 10명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맨해튼 남부 20명, 맨해튼 북부 25명, 브롱스 52명, 브루클린 남부 42명, 브루클린 북부 25명, 스태튼 아일랜드 12명 등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이 일주일 전 6.72%에서 6.8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7%에 근접한 것이자 지난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주택 구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4주간 미국 주택 구매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내년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30년 모기지 금리가 7%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푸드 스탬프 혜택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소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되는 소다 품목에는 코카콜라, 펩시, 마운틴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설탕 소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정크푸드나 가당음료, 탄산음료 소비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미국의 비만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이 푸드 스탬프로 이와 같은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소다 제조업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음료협회는 성명을 내고 푸드 스탬프 혜택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복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뉴저지 넵튠 타운십의 66번 도로에 있는 샵 라이트 리커 스토어에서 팔린 메가밀리언 1등 당첨 복권의 주인이 최근 당첨금 수령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복권국은 복권이 당첨된 후 6개월이 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자 해당 복권이 판매됐던 매장에 당첨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당첨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주 법상 복권 당첨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 추첨되는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잭팟 상금이 11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미 전역에 복권 구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스카이하버 공항에서 성탄절에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총상, 1명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경찰에 따르면 25일 저녁 9시 45분께 이 공항의 한 레스토랑에서 총격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총격으로 성인 남성 2명과 성인 여성 1명이 총에 맞았고 여성의 부상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성 2명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행이 모두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격화된 후 그중 1명이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까지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